이번 그 소송은 사실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쟁점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국 리플이 증권이냐 통화냐 하는 이러한 논쟁입니다. 이러한 논쟁이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어떤 흐름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업계의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의 암호화폐 중에서 70% 이상은 이건 증권이 아닌 통화다. 그래서 이거는 소관부처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니고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로 돼야 된다라는 게 지금 기본적인 주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개혁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무슨 의미를 갖냐면 사실 증권법의 규제를 받으면 아시다시피 증권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증권법의 규제를 받는 암호화폐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시달릴 거예요. 하지만 이거에 통화로 분류돼서 소관부처가 미국 상품선물위원회 CFTC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아주 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이 이렇게 시달릴 적에는 미국 내에서 장사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의 주무대를 아시아하고 중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플 직원들은 지금 주로 아시아하고 중동에서 뽑은 직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리플 애호가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일본은 은행의 한 80% 정도가 지금 리플과 연결되어 있을 만큼 리플에 대한 이해도나 그 호응도가 꽤 높습니다. 근데 최근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리플이 다시 미국으로 복귀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예요. 그래서 리플도 이제는 미국 직원들을 뽑아서 미국 회사로서 자리 잡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러한 재판상의 논쟁들은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리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리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세계 송금 시장을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의 그 느려 터지고 비싼 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러니까 탄생 자체가 그 목적을 가지고 탄생된 그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위프트 시스템이 지금처럼 존재하는 한 리플을 미국 정부가 자유롭게 풀어줄 수 없다는 게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스위프트 시스템의 성능하고 리플의 효율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스위프트 시스템이라는 건 이게 송금과 결제를 하는 그러한 전송망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위프트 시스템은 단순한 메시지를 교환하는 통신망에 불과합니다. 스위프트 시스템 자체가 리플처럼 돈을 보내는 이런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스위프트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서로 간의 교신을 텔렉스라는 걸 했어요. 근데 텔렉스는 이게 보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를 서로 송수신할 적에는 암호문으로 서로 교신을 해야 됐습니다. 보안성이 없다 보니까 일일이 그 당시에는 은행과 은행 간에 이렇게 텔렉스를 주고받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뭔가 이렇게 표준화된 이러한 체계가 잡혀지지 않아서 탄생했던 게 바로 보안성을 강화한 통신 시스템인 스위프트 시스템이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위프트 시스템은 통신망 따로 그 다음에 그 통신을 받은 은행은 자기가 기존에 쓰던 그 돈을 보내는 전송망 따로 이렇게 운영되는 한마디로 굉장히 낙후된 아날로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송금하는데 이틀 내지 몇 군데 중개은행을 거치게 되면 심하면은 열흘까지 걸릴 정도로 굉장히 돈이 송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게다가 이렇게 건널 때마다 환전해야 되고 중개수수료를 내고 등등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금액의 8% 내지 23%를 수수료로 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리플이라는 게 세상에 탄생되면서 이거는 송금을 한 3초면은 보내버리는 이런 탁월한 성능을 지녔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스위프트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정부 차원에서 리플이 이런 송금 시장에서 활개를 치면서 스위프트 시스템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묶어둔다는 의미가 더 강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도 리플이 제대로 송금 시장에서 생각만큼은 널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미국 정부도 나름대로의 그 고민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스위프트 시스템을 갖고 세계 결제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놓을 수가 없는 형편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바꾸서 넘길 때마다 이 메시지를 누가 보냈고 무슨 목적으로 보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을 여태까지 다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풀리고 리플과 같은 시스템이 들어오면은 미국이 보안상 이 테러 자금 같은 걸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이러한 국제 정치학적인 문제 이런 건 정무적 판단으로 풀어낼 수뿐은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는 아날로그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는 이러한 기술의 진화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라인 거래가 대부분 이제는 온체인 거래화로 되는 그 다음에 중앙화 거래가 이제는 탈중앙화로 가는 이러한 도도한 시대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미국 정부가 이렇게 스위프트 보호를 위해서 리플을 억압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리플을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포용하려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과연 리플이 어느 정도 이러한 세계 송금과 결제 시스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커질지를 계속 우리들이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상품과 증권의 구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통화라고 분류해서 이거는 통화 선물 같은 경우를 미국 상품선물위원회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상품으로 분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를 뭐 법적으로 이렇게 딱 판단을 내린 건 아니고 지금의 분위기 자체가 SEC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굳이 증권이라고 몰아세우지 않고 이거는 통화로서 분류 가능하다라는 이런 암묵적인 그러한 인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은 하웨이 테스트라고 해서 이게 돈이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노력에 의해서 이익이 증진될 거라고 기대를 하느냐 등등 이런 요소가 발견되면 이거는 증권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SEC가 리플에 대해서 리플이 초기에 한 13억 달러어치 리플을 팔았을 때 바로 기관 투자들한테 이런 마케팅 전략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리플은 반대로 우리는 탄생 자체가 은행의 송금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태어난 통화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리플이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로서 리플이 실질적으로 유틸리티로 쓰였다라는 주장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XRP는 리플렛에서 결제와 유동성 제공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로서 이것은 바로 금이나 석유처럼 경제적 기능을 가진 상품의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증권으로 봐서는 안 되고 상품으로 봐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또 하나는 리플이 운영하는 XRP 레저, 그러니까 리플 원장의 이 블록체인의 성격상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분산화된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리플은 이거를 증권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거는 통화로 봐야 된다라는 리플 측의 주장이 또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조차도 개인한테 판 거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리플이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
나타내는 근거들이고, 반대 요소로는 리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게 분산화된 암호화폐가 아니다. 한마디로 리플 본사하고 관계자들이 유통 물량의 50% 가까이를 갖고 있는 중앙화 관리되는 이러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과는 틀리다라는 게 이제 반대 의견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백악관의 암호화폐 차르로 데이비드 sak스가 임명이 되고 데이비드 sak스를 보좌해서 워킹그룹이 구성이 됐어요. 그 워킹그룹이라는 게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는 부처들, 예를 들어서 미국 재무부, 법무부, 상무부에 관련 담당 국자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SEC하고 CFTC 그 위원장들과 이렇게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실무 그룹이 편성이 돼서 지금 데이비드 sak스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중요한 일이 이러한 범부처적인 전체적인 정책 조율을 할 적에 하는 일을 앞으로 주로 맡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문제로 이 그룹들이 굉장히 바쁠 거예요. 하지만 이들한테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를 어떤 거를 증권으로 보고 어떤 거를 상품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문제도 아마 이 그룹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부처에 나중에는 그 종합된 판단을 정책으로 내려보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희망적인 의견은 아마 이 데이비드 sak스 팀은 리플을 상품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백악관이 중심이 돼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리플이 현물 ETF 승인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전략자산으로 채택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는 건데,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이번 상반기 내로 승인될 수 있느냐, 혹은 연말까지 기다려봐야 되느냐 라는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근데 대부분 시장은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되긴 될 거다라는데 시장이 기대를 갖고 있고, 이게 ETF 승인이 되면 궁극적으로 리플 가격은 3달러에서 5달러 선까지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돈을 내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폴리마켓이라는 것에는 지금 이 그래프가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리플 ETF가 7월 30일 이전에 승인이 날 것이라고 보느냐라는 베팅에서는 지금 여기에 베팅한 사람은 32% 정도입니다. 시장은 7월 30일까지는 승인이 나기 좀 힘들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연말까지, 그렇다면 올 연말 내로는 승인이 될까라는 데는 지금 75%가 예스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의 4분의 3 이상은 올해 안에는, 7월 30일까지는 좀 힘들겠더라도 올해 안에는 승인이 날 가능성이 75%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선 전략자산 채택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긍정적인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리플 자체가 이미 세계 주요 은행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지난해에는 아랍에미리 같은 시장, 신흥시장에서 승인을 받아서 40억 달러 규모의 결제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뉴욕 서비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더가 지금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1위를 주도하고 있지만, 테더는 EU의 미카의 승인을 듣겠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지금은 상장 폐지를 당한 그런 상태고, 미국의 코인베이스조차 의회의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도 테더를 상장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앞으로는 스테이블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텐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부상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승인의 요건에는 예비자산, 즉 담보물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고, 이거를 항상 외부 감사를 받아서 매월 밝혀야 된다 라는 이런 조항들이 따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를 태도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본인들이 우리는 달러 예금과 미국의 단기 국채와 달러 현금을 위주로 예비자산을 구성하겠다. 즉 언제 어느 때라도 달러와 1대1로 연동될 수 있는 이 기본을 확실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그 승인을 득했는데, 테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담보자산의 구성이 사실은 투명하게 밝혀지질 않았어요. 이거는 아마 중국계 기업 어음까지도, 기업 채권까지도 갖고 있을 거다라고 그걸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략자산에 대한 어떠한 이런 문제 이전에 우선 ETF 승인을 보면 리플이 상반기에는 힘들더라도 올해 안에 ETF 승인을 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리플에 대한 시장 수요가 커지면서 리플 가격 자체가 $5 이상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하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앞으로 CBDC 시대가 도래하면은 어차피 CBDC라는 이 시스템 하면은 리플과 연결된 이런 은행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CBDC 시대가 도래하면 그때는 리플 수요가 늘어날 수 없는 지금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리플 가격이 긍정적으로 크게 상승할 경우에는 $15 이상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러한 그 장기 전망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XRP뿐만 아니라 이번에 출시된 리플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러한 시각들도 있습니다. 즉, 이 시각에 깔린 근저에는 어떤 게 있냐면, 리플이 기본적으로 미국 단기국채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만약 미국 정부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자산에 포함시킨다는 얘기는 달러 패권을 대내에 알림으로써 그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의 스테이블 코인이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중국계 자본인 테더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계 자본인 스테이블 코인이 주도할 수 있게끔 미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밀어주는데, 그 중에 방안의 하나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자산에 채택함으로써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일부 그 인플루언서가 트위터 계정에 올림으로써 이때 리플 가격이 순식간에 한 15% 급등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 리플이나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전략자산에 채택될 경우에는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시장의 지금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략자산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여기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간 리플이 크지 못했던 요인 또한 미국 정부가 규제를 함으로써 크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미국 정부가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은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런 전략적 암호화폐 그 준비금 만드는데, 그가 얼마 전에 SNS에다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XRP, 솔라나, 카르다노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대통령이 직접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가시권에 들어오려는 그러한 투자자들의 지각이 지금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에 갖는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 네트워크하고 리플 원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즉 그 얘기는 리플 스테이블을 가지고 송금을 할 경우에는 빠를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이 강자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미국 정부가 지금 밀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국 정부는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할 수 있고 국채시장의 그 수요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플과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외환 송금 시장입니다. 이 리플이 이 전통 금융권의 송금 시장에 편입이 되면은 약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있는데, 이 얘기가 바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뒤에 보면은 리플의 ODL 시스템이라는 걸 제가 설명해 놨는데, 은행 같은 경우 외환 송금을 위해서는 스스로 은행이 여러 종류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야 바로 외환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이 외환송금을 요구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달러나 유로화나 엔화나 위안화 등등 세계 각국의 통화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외환거래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 불이 쓰이게 되면 그런 외환을 보유하고 비축해야 될 필요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리플은 이 교환 매체, 교환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원화로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달러를 송금할 적에도 보통은 은행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만 리플을 사용할 경우에는 리플이 어느 통화든지 그 중개통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외환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경제적인 그 효율성이 이제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 등이 지금 쓰고 있는 CBDC 시대가 도래를 하면 지금 세계중앙은행의 93%는 CBDC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미국은 CBDC를 개발하지 않고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다는 게 지금 미국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CBDC와 스테이블 간의 한판 승부가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마 중요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CBDC 시대의 어떤 그 경쟁을 예상해서 미국 정부가 XRP하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간 금융시장도 이러한 암호화폐는 전통 금융시장의 이제 적으로 생각하고 규제 일본도의 시각이었는데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승인에 앞장서면서 기본적으로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는 이제는 융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사례가 앞으로는 RWA 산업, 즉 자산 토큰화 사업인데, 자산 토큰화라는 거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전통금융과 이런 암호화폐는 서로 간의 융합을 통해서 확장할 수뿐이 없고, 이제는 서로가 적이 아닌 동지관계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시장의 반응도 리플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친 리플 성향으로 바뀌게 되면서 대형 금융사들이 앞다투어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이제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리플의 전망이 상당히 밝은 것으로 들리지만, 그렇다면 폴리마켓, 즉 돈을 걸고 베팅하는 시장의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좀 냉철해요. 올해 안에 XRP가 전략자산으로 비축될 수 있느냐라는 확률 베팅이 지금 24% 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걸고 하는 내기의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올해 안에 되기는 힘들지 않겠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폴리마켓 같은 데서 과연 돈 내고 베팅하는 사람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